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입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임종일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틀 일정인데 하루가 끝났습니다. 오늘 새벽에 1차 협상이 이제 우리 시간으로 끝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평가, 코멘트를 내놨는데요. Very, very good negotiation. 발음이 좀 제가 시원찮습니다만 아주 좋은 협상이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일 중국 측 협상단 대표인 류허 부총리도 만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안 만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아직 중국 쪽에서는 공식적인 반응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미중 무역 고위급 협상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굉장히 이를 수 있습니다만 그동안 비관론 일색이었던 상황이 뭔가 분위기가 좀 그전과는 좀 다른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교역이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는 게 미중 무역 갈등 영향이라는 분석이 이미 나와 있고 우리 수출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이미 가셔야하는 상황인 만큼 우리로서도 미중 무역 협상이 잘 타결되길 바라는 마음은 절실합니다. 오늘 세 분의 패널 모시고 미중 무역 협상의 상황을 중간 평가 좀 해보고요.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또 이 무역 갈등이 유럽으로 전선이 좀 넓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원인은 뭐고 향후 전망 그리고 우리에게 미칠 영향까지 오늘 좀 두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오늘도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모신 세 분의 전문가분들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서강대 김연학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제 왼쪽으로 중국증권행정연구원 안휴화 원장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명대 서지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리포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협상 시작되는 내용이고요. 일단 내용 보시고 잠시 후에 이제 토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말 중국 상하이 회담 이후 처음으로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단이 워싱턴에서 만났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문우신 재무장관 등 미측 대표단은 류허 부총리 등 중국 대표단을 상대로 내일까지 이틀에 걸쳐 협상을 벌입니다. 류 부총리는 워싱턴 도착 후 무역 수지와 시장 접근,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미국과 기꺼이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과 협상에서 중요한 날이라며 그들은 합의하기를 원한다는 트윗을 내보냈습니다. 또 내일 백악관에서 류 부총리를 만날 것이라고 예고해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협상 타결에 대한 주변의 기대는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중국 측 사정이 밝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양국이 지난 7일 실무 협상에서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농산물 수입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논의를 집중하면서도 미국의 핵심 관심사인 중국의 기업 보조금 문제는 회피했다는 겁니다. 이번 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은 닷새 뒤부터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관세율을 30%로 5% 더 인상할 방침입니다. 예, 리포트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그런 전망들이 많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오늘 새벽에 전해지고 있는 뉴스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1차 회담이 끝난 다음에 첫날 회담이 끝난 다음에 내놨고요. 류허 부총리도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오늘 세 분의 이 전문가분들과 함께 좀 협상 결과에 대한 추론을 아직 하루 남긴 했습니다만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 교수님부터 좀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여러 가지 100%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저렇게 베리베리를 두 번이나 써가면서 좋은 협상이었다. 그게 또 쉽게 들을 수 있는 평가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예. 희망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예. 지금 이제 제13차 미중 무역 협상인데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잔가지를 막 보니까 일희일비하는 거죠. 주가도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큰 그림을 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무슨 이야기자니까 네. 작년부터 미중 무역 협상이 재개돼가지고 금년 4월에 거의 타결이 됐다 그랬죠. 네. 90% 타결이 됐는데 중국에서 마지막 순간에 시진핑이 이걸 틀었습니다.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는 그동안에 미중 간에 합의된 내용들을 중국의 법으로 반영해라. 법제화하고 그걸 대외적으로 공표를 해라. 근데 중국이 이 협상 됐든 타결됐던 안을 거부하면서 공식적인 내놓은 거는 우리는 그것은 행정명령이나 그렇게 하면 되지 우리나라 법 체제까지 바꾸라고 그냥 이 내정 간섭이 혹은 주권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예. 강력하게 반발하고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 중국 전문가들 혹은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탐문해 본 결과는 이 타협안이 중국 내부에서 굉장히 공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베이다흐라고 중국 고위 이 관리들이 모여서 있는, 이렇게 거기서 모여서 이제 있죠. 뭐 회의를 하는데 그 시진핑 반대파들 뭐 상해방이라든지 혹은 그렇죠. 뭐 공청단에서 이 중국의 주권을 넘기는 이런 어떤 협상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예. 굉장히 강력한 반발을 받고 시진핑이 거기서 한 발 물러섰다는 거죠. 모든 책임을 내가 지되 강경하게 미국에 대응하자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그다음부터 예. 자세가 확 바뀐 거고요. 그래서 틀었고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볼 때 중국 입장은 하나도 바뀐 것은 없습니다. 뭐냐니까 이 뭐 중국의 경제 체제를 바꾸고 정책을 바꾸고 뭐 보조금을 지불 안 한다든지 혹은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엄격하게 네. 제재를 한다 그런 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무역 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미국 물건을 조금 더 사준다든지 관세를 조정한다든지 그런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고 그때 그 일관된 자세로 나갔던 것이고요. 미국은 뭐 여러 가지 뭐 격가지도 있지만 결국은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원하는 빅딜, 예. 뭐 중국에 큰 양보를 요구하는 걸 계속 요구했는데 중국은 제가 볼 때는 결사항전의 자세로 간 거고요. 네. 그리고 만일에 미국의 그 안을 받아들이면 중국은 시진핑 정권 자체가 위험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또 트럼프 예, 예. 대통령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내년에 재선이 예, 예. 뭐 대통령 선거가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저는 그래서 빅딜은 물 건너갔다. 그러면 되는 거는 뭐냐면 스몰 딜로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스몰 딜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스몰 딜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마치 빅딜인 것처럼 포장해서 타결 될 수는 있겠지만 당초에 미국이 원하던 대로의 그 정도 수준의 그 무역 타결한 중국은 절대 안 내줄 것이다. 중국은 알겠습니다. 재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볼 것, 대통령 선거까지 예. 기다려볼 것이다. 뭐 그런 예. 생각입니다. 예. 스몰딜, 빅딜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한데요. 그 얘기를 하자면 또 예, 또 시간이 뭐 길어지니까 추가로 다른 분들 말씀해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얘기는 제가 바로 질문을 세 분한테 세 분이 생각하는 스몰딜, 빅딜의 개념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원장님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중국 그 이제 조금 시간적으로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차이가 있는데요. 베이다호 회의는 8월에 열리는 겁니다. 근데 협상이 깨진 건 5월이고요. 그때 당시에 그 원래 다 협상하기로 돼 있는 그 협상서가 다 나왔어요. 그게 130페이지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103페이지로 줄이면서 그 여러 그 중국의 누가 봐도 그러니까 불평등 조약 같은 언어를 다 삭제를 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중국에 그 미국하고 중국이 같이 그 연락 사무소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중국이 국가 국유 기업에 대한 산업 지원 정책이라든가 네. 어떤 이런 뭐 시장 구조 뭐 어떻게 중국저 이용 비슷하게 이렇게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그 역할이에요. 그럼 약간 뭐 네. 감시하는 듯한 그런 그렇죠.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거기서 만약에 미국이 보건대 불평등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일방적으로 중국에 관세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중국은 미국에 관세를 때릴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에이, 그럼 근데 불평등이네. 이거는 누가 봐도 불평등인 예. 거예요. 그래서 류허가 왜 협상이 깨졌나를 세 가지 원인을 말합니다. 예. 첫 번째 게 뭐냐면 만약 중국 원하는 게 그거예요. 관세 즉시 철폐. 협상되는 순간 모든 관세 즉시 철폐고요. 예. 두 번째는 미국 트럼프가 계속 수입 확대를 요구하는데 무역 적자 규모를 3천억을 즉시 줄여달라는 거예요. 즉시. 예. 근데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계속 액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뭐 다 해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 들어주면 또 늘고 하나 들어주면 또 늘고 그다음에 이러는 가격도 거군요. 높이는 거예요. 옥수수 수입 가격도 옛날 가격이 아니라 새로운 가격으로 하고 네. 대두도. 그다음에 세 번째가 중국어로 원본중흥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협약서가 양국의 평등한 협약서라는 걸 보이게 해야 되는데 이제 같은 조항이 들어가 버리면 누가 봐도 불평등이란 그렇죠.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진핑 주석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역사에 뭐 매국이라고 그런 얘기 불릴 수도 나오죠. 있으니까 예. 막판에 제가 알기로는 정치국 상변이 7명인데 3명이 반대 찬성인데 그중에 마지막에 시진핑이 반대로 의견을 내놓은 걸 알고 있으면서 그게 안 됐거든요. 찬성도 3명이나 그래도 있었네요. 네, 그래서 좀 중국도 나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게 예. 빅딜 이번에 스몰 딜은 뭐냐면 제가 보니까 환율 이번에 이강이 갔거든요. 중국미 은행장 이강이 네네. 갔어요. 그래서 예. 환율에 대한 협상 타결이 되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대두랑 농산품 수입 확대. 예.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중국의 화웨이에 대한 이번에 그걸 내놨잖아요. 예. 좀 제재를 완화하는 쪽으로 쪽으로 면허를 주겠다. 네, 면허를 주겠다.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쪽으로 하고 이제 11월에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만납니다. 오펙 회의 때문에 예. 칠레에서 그 전에
류허가 이번에 데려간 분들이 다 데려갔어요. 모든 그 관련된 예. 사무부, 뭐 재무부, 뭐 국무원 산하의 각각 그 예. 위원회 부주임 예. 다 데려가서 다음에 시진핑을 만날 때 뭔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시장 진입이라든가 시장 진입도 이제 개방하겠다라는 거고요. 남은 게 중국에서 대답할 수 없다라는 게 뭐냐면 국유점의 산업 지원 정책이라든가 정책 보조금 이런 거는 우리의 주권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양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스몰딜 얘기를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이 얘기는 잠시 후에 조금 네. 더 자세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받아들이는 게 있다 그러면 미국 측에서도 또 줘야 되는 내놓은 게 네, 있으니까요. 네, 그 얘기를 네, 그래서 조금 네. 이따 다시 해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협상 전망과 관련된 부분을 네. 첫날 결과에 대한 얘기만 조금 더 네. 집중해 보겠습니다. 서 교수님은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두 분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요. 뭐 잘 이해가 됐는데 제가 좀 말씀 두 분이 안 하신 거 위주로 설명드리면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분명한 입장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무역 적자 한 3,500불 정도 되는 거, 그거 이제 해소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무역 수지 흑자가 계속 나는 상황에서 뭐 지금 현상 유지하는 거 별 문제가 없는데 미국이 이의 제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말려 들어가서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생기는 거고. 미국은 그럼 무역 적자 한 3,500불 정도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중국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어떤 그 산업 또는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유망 산업에 대해서 보조금도 지급해왔던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환율 조작을 뭐 조작이라면 뭐하겠지만 환율 관리를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수출을 좀 촉진하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 기업이지만 주로 해외 기업에 대해서 뭐 기술 이전 요구를 하면서 이제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켰던 예.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미국이 좀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제 그 최근에 위구르 신장 뭐 이런 인권 탄압이라든지 홍콩의 어떤 시 진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이제 제재의 어떤 명분으로 사용하면서 이제 중국 강하게 이제 압박하는 상황이고요. 예. 그게 이제 빅딜이라고 생각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뭐 현상 유지 좋은데 다만 이제 위안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서 상당히 이미 돼 불편한 있죠. 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관세를 갖다 추가 부과하겠다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 상황에서 그다음에 또 화해의 규제 완화도 이제 추가적으로 예, 맞습니다. 이제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런 입장 관계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스몰 딜로 가지 않을까 생각했었지만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대선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탄핵 그 여파도 조금 조짐도 보여지고 하다 보니까 서두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중국 입장에서 느긋한 상황에서 부분적으로 합의하려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미국이 좀 서두르다 보니까 스몰 딜 쪽으로 옮겨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예. 스몰딜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를 좀 몇 가지만 제가 지금 새로 나온 얘기들도 있어서요. 일단은 그 화웨이에 대해서 일부 제재를 면제하는 부분에, 그러니까 중국의 회사들이 미국의 회사들이 화웨이에 수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네. 이제 일부 면허를 허가해 준다는 게 회의가 들어가기 전에 미국 측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얘기는 이미 뉴욕 타임스를 통해서 보도가 좀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스몰딜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 협정 얘기가 좀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당장 15일 날이죠. 며칠 안 남았습니다. 미국이 지금 추가 관세 부과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2,500억 달러에 대해서 25%를 30%로 5%포인트 올리는 게 지금 현재 예정이 돼 있고 12월에는 또 생활용품 1,600억 달러에 대해서 또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게 또 현재 부과하는 게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미국에서는 이제 유예를 해준다. 이 정도 내용이 현재 보도가 된 내용이어서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가능성 여부 또 각 전문가분들이 생각하시는 내가 생각하는 스몰딜의 핵심 내용은 이런 거다. 이런 부분들 좀 같이 혼용을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김 교수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지금 사실은 처음에 이 무역 분쟁이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미국에 유리한 게임이라고 생각됐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압도적인 무역 적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물건을 안 산다라거나 혹은 관세를 때리겠다 그러면 중국이 굴복할 줄 알았죠. 예. 지금 교수님 3,500억 불 말씀하셨지만 지난 3년 동안 그랬는데 작년에 더 늘었어요. 4,200억 불까지. 작년에 그 무역 분쟁의 하는데도 와중 속에서도 더 무역 예. 흑자가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막 5, 600억 불 더 늘었고 그리고 올해도 여전히 지금 세계 10대 교역국 중에서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9%고 다
선진국도 한 5% 정도 빠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중국만 수출이 늘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그 무슨 이야기냐니까 이미 중국산 제품들이 미국 사람들의 생활 곳곳에 깊숙이 스며들어서 관세 조금 더 때린다 하더라도 이걸 미국 사람들이 오히려 소비자들이 불만을 물건값이 오르니까 이를테면 그럼요. 네. 미국의 그 월마트라는 아주 최대 규모의 그 마트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46% 물건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산 중국산이에요. 제품이라는 거죠. 그 여기 관세를 때리면 물론 예. 이제 중국이 환율을 이렇게 조작하면서 그걸 예. 조금 커버하고 있지만 결국 물건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미국의 불만으로 미국 소비자의 불만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 중국은 이렇게 결사항전으로 딱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이까지는 우리가 양보하는데 안 된다고 하고 있는 반면에 트럼프는 지금 조금 흔들리고 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탄핵 위기에 몰려 있고 네네. 대선 시간표가 예, 1년밖에 예, 안 남았는데 예. 뭔가 성과를 거둬야만이 일부 이제 또 소비자들도 불만도 일어나고 예, 있고 그래서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거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입으로는 빅딜을 외치지만 결국 뭐 스몰 딜도 해가지고 시장을 안심을 시키고 뭔가 성과를 낸 것처럼 포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 저는 스몰 딜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 그럼 스몰딜의 내용은 예. 내용은 저는 안 교수님 생각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협상 의제들이 기술 이전 강제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보조금 철폐, 사회부 절도 건절 뭐 이런 지식재산권 보호라든지 중국의 산업 정책에 관한 것인데 이거는 유호 부총리가 중국을 출발할 때 이미 이야기했어요. 자기들 보조금 관련 이슈하고 산업 정책을 바꾸라고 하는 거 그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 결국 받아들여서 말씀하신 대로 이민은행장도 동행했는데 환율을 환율 조금 얘기. 뭐 손봐준다든지 농산물 서비스 시장 개방을 조금 더 한다든지 이런 무역 합의에 대해 좀 더 엄격한 제재 조치, 강제 이행 조치 뭐 한다든지 그런 것들 양보를 하고 뭐 대두 문제도 굉장히 시끄러워서 대두가 굉장히 크거든 사실 미국 농민들한테 그 큰 수출원이 중국인데 맞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트럼프 표가 좀 많이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이번에 다시 좀 중국 양보를 해주면 말씀하신 대로 10월 달에 당장 다가오고 있는 2,500불 추가 관세 이걸 뭐 안 유예해주고.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렇지만 빅딜에서 스몰 딜로 바꾸는 트럼프도 뭐랄까 좀 스탠스 변화도 필요하고 예.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번에 그게 타결이 될지 아니면 조금 뭐 다음번으로 넘길지 그건 제가 한 50대 50이라고 봅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베리베리 굿이라고 했지만 예. 그건 또 협상 그냥 분위기 이제 협상 그런 술일 수도 쪽으로 있는 스몰 거니까. 딜이 또 좋은 딜이라는 식으로 분위기를 잡아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안 원장님께서 보셨을 때는 아까 스몰딜 얘기를 네. 하시면서 환율 얘기를 하셨고 네. 농산물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네. 그러면 안 교수님한테는 빅딜 얘기를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하면서 스몰딜 얘기까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뭐 빅딜이나 스몰딜이라는 트럼프 마음에 달렸다고 보고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트럼프가 우리가 판단하건데 이 사람이 스몰딜 할 사람이냐를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아, 트럼프가. 예, 근데 트럼프는 며칠 전에도 자기는 빅딜 아니면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스몰딜은 뭐냐면 환율은 원래 중국이 이 몇 년 동안 정부의 그 미국의 환율 조작국 조건에 맞지가 않아요. 맞아요. 환율 조작국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그 IMF 총재도 만난대요, 류허가. 그래서 그거는 원래의 자리로 돌려달라, 뭐 이 정도로 하는 거는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크게 뭐. 예, 크게 그리고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예, 그리고 관세를 10월부터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트럼프의 스몰딜은 기껏 마음을 열어봤자 관세를 일단 뭐 시진핑 만날 때까지 연장하는 거죠. 아, 그래서 11월까지. 빅딜은 결국 시진핑하고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때까지 또 내내 자세를 보겠다는 식으로 연장하고 아. 12월 거는 뭐 아직 뭐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가 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10월부터의 관세를 연장 한 달 연장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시간을 좀 갖고 가는 시기 아닐까. 그래도 이렇게. 뭔가 하여간 미국 국민들한테 보여줄 게 뭔가 조금 근데 있는 이번에 거네요. 중국이 류허가 출발하기 전에 9월에 이미 대두를 350만 톤 예. 수입하기로 돼서 그게 10월에 계속 들어오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돼지가 지금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중국의 돼지값이 폭등했거든요. 그렇죠. 거의 뭐 50% 넘게 폭등해서 그 자체도 중국이 필요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돼지와 대두, 옥수수 이런 걸 수입 확대 이거는 뭐 출발하기 전에 다 하겠다고 했어요. 그거는 중국에서도 예.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스몰딜은 그래봤자 관세 부과를 길게 하는 거고요. 빅딜은 아까 말하는 그거예요. 중국의 뭐 법을 만들고 근데 외상투자법을 만들어서 지재권 보호하겠다고 했어요. 네. 했는데 그 법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이게 미국식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중국은 어떻게 하냐면 법이 일단은 루프하게 해요. 이렇게 짧게 한 3페이지, 4페이지 정도로 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안 만들고. 정례로 그렇게 해요. 그리고 디테일은 국무원 시행령으로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질문을 했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
법이 항상 다 만들어 놓으면 발을 족샌다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루프하게 만들어 놓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행령을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중국 사람들 생각해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 왜냐면 이게 발전을 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특히 핀테크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상 불가능한데 규제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발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결국 신뢰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뭘 믿고 내내 한다는 걸 우리가 믿냐 이거죠. 그래서 시장 그 구조 문제가 있잖아요. 산업 구조 조정 예. 문제, 산업 지원 정책 이런 거는 중국에서 지재권 보호하고 일단 보험 만들었지 않냐. 근데 예.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하겠다. 내년부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믿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 제조 2025 같은 산업 발전 정책은 중국의 주도권, 중국의 내정 사항이지 내내가 이래라 저래라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짧은 시간에 빅딜을 만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그 트럼프가 중국의 북한처럼 경제 제재는 하지 않잖아요. 이번에 그 예, 그렇죠. 위그르 뭐 그 정치인들에 대해서 비자 제한을 하고 있지만 막판까지는 안 갔거든요. 지금 예, 그냥 관세를 가지고 지금 놀고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진짜 싸움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계속 뭐 그 전까지 예. 어쨌든 협상해보자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또 안 원장님 말씀까지 또 들으니까 기대치가 좀 내려갑니다. 계속. 네. 네. 서 교수님, 예. 서 교수님 자꾸 마지막에 질문을 드려서 말씀하실 게 괜찮습니다. 괜찮죠? 우리 저기 두 분께서 워낙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말씀 안 드린 부분들 위주로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스몰 딜은 수단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빅딜이라는 게 자체가 무역 적자 해소하는 데 있어서 이런 그 문제가 되는 구조적 문제, 아까 이제 뭐 지적재산권 문제라든지 산업 기술 이전의 강제성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보조금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은 이제 무역 적자가 어느 정도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원론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 이제 수긍을 하지 않고 협상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강압적으로 이제 제재에 나오는 수단으로서 이제 환율 이제 조작국이라든지 그다음에 화해 규제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이제 본론이 된 거예요. 그게 문제 때문에 그러면 이제 부분적으로 협상을 하자 그래가지고 뭐 미국 농산물 같은 거 사주는 거야. 중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니까요. 사실 돈 뭐 들여가지고 이제 사주는 문제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아까 얘기도 안 박사님 하셨지만은 원론적 명제 합의입니다. 원론적 명제.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뭐 특별하게 이제 하자가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 체제에서 사실 정부가 의지하는 바대로 이렇게 경제 정책이나 이렇게 방향이 간다고 보면 사실은 또 그 안에서 실질적인 움직임은 또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중국이 원하지 않는 거는 산업통상 전체적인 또 프레임을 바꾸는 거, 예. 이걸 실질적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전체 거부하는 거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무역 적자 뭐 최대 5천억 불 이상 해소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는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계속 이 빅딜을 고수하는 건데 지금 상당히 이제 급하게 된 상황에서 어쨌든 스몰딜이라도 해놓고 상당히 이제 협상의 여지를 남겨서 좀 여유가 되는 상황에서 한번 다시 시도해보자 이런 스탠스가 아닌가 보여지고요. 결국 빅딜이 실패한다고 하면은 네.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다시 재협상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제가 그 말씀에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예. 결국 이 미중 무역 분쟁의 본질은 패권 경쟁이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은 이제 무역 이슈를 보고 뭐 무역 적자가 많이 나느냐 아닌데 본질은 그게 아니고 이미 이제 중국이 미국 GDP 한 70% 보통 한 50%까지 따라오면 죽였어. 뭐 일본도 그랬고 그랬었는데 소련도 그랬고 과거에. 근데 이제 2008년에 중국이 한 반 정도 쫓아왔을 때 미국이 금융위기가 났잖아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에 중국을 견제를 못했던 거예요. 이 보니까 지금 중국이 너무 커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뭐 여러 전문가들 지적하시지만 이 본질에 뒤에 있는 거는 중국이 더 이상 크는 걸 막아야 되겠다는 패권 경쟁의 이슈가 강하고요. 그래서 미국이 패권 경쟁의 구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무역이지만 네. 둘째는 기술입니다. 그 중국이 미국 따로 하이테크를 못 가지고는 거. 세 번째가 금융이거든요. 금융 체계 자체를 완전히 미국식으로 바꿔서 자기들이 좀 나쁘게 하면 뭐 그게 침략할 수 있게끔 그런 체제를 바꾼다는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서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은 지금 트럼프가 그냥 급하게 됐잖아요. 탄핵 이슈도 있고 대선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트럼프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굉장히 경제도 좋고 뭐 이렇게 잘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주가도 많이 올 텐데 주가도 뭐 시원찮고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몰리고 미국 경제도 정점을 지나서 계속 다운턴하고 있으니까 단기에 조급하게 뭔가 실적을 내야 되는. 그래서 뭐 스몰 딜이라도 급하니까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본질적으로 이 말한 빅딜을 그럼 아예 포기하고 스몰딜을 만족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그거는 거죠. 아니고,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보다 알겠습니다.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되면 그건 단지 시간 벌기용 예. 임시 방편이고 또 큰 그림을 예, 예. 가지고 뭐 이거는 이 예, 중국을 알겠습니다. 견제하는 거는 꼭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아니, 그건 동의하는 부분이기 마찬가지라고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예, 예. 설령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누군가에서 시도될 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무역, 기술, 금융 쪽. 뭐 무역은 지금 벌어진 상황이고. 그 기술 얘기를 하시니까 그 제조 2050 네, 예. 중국 제조 2050. 네. 그 문제가 상당히 미국에서도 굉장히 좀 주목하는 분야라는 네.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네요. 사실 이 제조 2050 얘기는 이제 굉장히 산업 정책을 롱텀으로 가져가는 그런 거잖아요. 네. 우리도 이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이 회자가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 좀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금융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협상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저희가 좀 스몰딜 얘기가 세 분 다 공통적으로 이번엔 스몰딜 정도까지는 뭔가 나올 거다. 대표적인 환율 얘기까지 나왔고 농산물 얘기는 뭐 이거는 뭐 큰 문제는 아닐 것 같다고 또 말씀들 네. 하셨고요. 그리고 미국은 반대로 이제 추가 관세를 특히 이제 15일 날 시작될 관세, 추가 관세 부과를 이제 유예시는 정도. 이 정도까지 세 분 다 크게 이견이 없으신 것 같아서 하나만 이것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서 교수님한테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환율 조작국에서 지난 8월에 이제 그 7위안 넘어갔을 때 이제 네. 지정을 했잖아요. 84년 이후 처음이죠. 네. 그러니까. 그럼 이제 환율 조작국 지정되면서 우리도 굉장히 외환시장에 여러 가지로 좀 부담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정된 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환율 문제를 두 나라가 좀 합의를 한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외환 시장이라든가 우리나라 원화 쪽에 뭐 네. 미칠 영향, 요거는 한 말씀만 좀 우리 네. 서 교수님한테 듣고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망을? 지난 그 8월 달인 9월 달이었죠. 9월 달에 이제 1달러당 7위안이 넘어가는 이제 소위 포치 현상이 생겼는데 예. 지금도 포치 현상 유지가 되고 있고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무역 그 협상이 이제 결렬이 되냐 뭐 이런 상황에서 계속 그 여러 가지 위안화가 달러당 이제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통화 협정 가능성 때문에 지금 1달러당 7위안 되는 그 환율이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무역 그 협상이 결렬됨에도 불구하고 통화 협정 여부에 따라서 위안화가 상당 부분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통화 협정이 체결이 되다 보면 상호 결제라 그다음에 신용 공유나 이런 것들이 원활해지면서 소위 말해서 하드 커런시 경화 사용이 줄게 되면서 사실 그 중국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유리한 부면이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달러도 지금 달러당 원화 가치가 지금 1,200불 넘던 게 지금 1,193원대로 예. 내려왔거든요. 조금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중국 그 위안화의 가치에 연동된다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 그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중요하게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 미국이 이제 추가 관세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좀 느긋한 입장이었던 게 사실 중국의 속내예요. 왜 그러냐면 그 포치 현상이 계속되다 보면은 어차피 그 값싸게 이제 중국산 제품을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수출 경쟁력이 올라간다 추가 이거죠. 관세에 대한 그 손실을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중국 속셈이 좀 어떤 좀 부담이 되는 게 하면 이제 2015년도에 그 이제 그 상해 지수와 그 홍콩 증시 간의 상호 교류가 되는 교차 거래가 되는 이제 후광통이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선전 증시하고 이제 홍콩 증시하고 이제 교류가 될 수 있는 상호 대차 거래가 될 수 있는 그 선강통이 이제 개시가 되면서 사실은 이게 그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외자 유출 가능성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지난달에는 보면은 그 외국인들이 그 선강통이나 후강통을 이용해 가지고 중국 본토 주식을 170억 위안을 이제 그 내다 팔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빨리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환율 문제 좀 해결하고 싶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통화협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이제 우리도 위안화 가치가 이제 떨어져서 되면 우리도 동조 현상이 크니 원화 가치도 조금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1,190원대가 좀 넘는데 이게 뭐 좀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전망적으로 좀 바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 교수님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리베리 굿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다. 협상 전략이 있다는 말씀도 또 하셨고요. 지금 스몰딜 얘기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좀 했고요.
트럼프가 상당히 좀 몰려 있다라는 얘기도 좀 우리가 했기 때문에요.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미중 무역 협상의 향후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 원장님부터 좀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를테면 트럼프 뭐 탄핵 얘기도 나오고 시리아 건도 네. 내부적으로 굉장히 좀 몰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그러니까 저는 미국 국내 정치 상황에서 결국 결정된다고 봐요. 아 그렇게 보세요? 예, 왜냐면 예. 내년 대선이 과거에 뭐 그 그 클린턴 시절에 부시한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런 그랬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내년 대선이 바보야 문제가 경제냐 아니면 바보야 문제는 정치냐에 따라 결정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경제냐 이러면 중국과의 딜을 협상을 해야 되는 게 그렇죠. 트럼프한테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정치면 미국의 상당 부분 기득권들이 사실 트럼프가 이렇게 중국을 대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투표율에 결정이 되잖아요. 오히려. 예, 그래서 이게 미국의 입장이고 그래서 트럼프가 판단할 때 정치야 하면 협상을 안 할 거고요. 경제야 하면 협상할 거예요. 이게 스몰 딜든 빅 딜이든. 뭐가 됐든 간에. 예, 근데 정치가 핵심이라면 안 할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럼 중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내년에 대선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러면. 또 지금 탄핵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굳이 자기네 불리한 빅딜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계속 그렇죠. 협상을 이어가면서 어쨌든 누구도 모르잖아요. 대선이 또 어떤 변수가 나올지. 근데 중국 입장에서 누구 나와도 트럼프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공화당에서 누구 나와도 낫다고 생각하고 예. 민주당이 누구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예. 그때까지는 빅딜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중국도 경제가 어렵고 그렇죠. 뭐 이러니까 분위기는 계속 협상하는 쪽으로 갖고 가는 게 일단 가구 보자. 실질적으로 네. 뭐가 이렇게 뭐 나오는 것보다도 우리가 말하는 심리적으로 빅딜을- 뭔가 자꾸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그 상황이고 중국 입장에서 오프테말 선택이 일단 그때까지 가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다 많은 협상을 계속하며 가자. 그 상황에 따라서 또 그때 이렇게 하고 가자라는 게 저는 전망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러면 저 원장님한테 하나만 더 추가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그 1차 협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첫날 협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는 뭐 대통령이 비롯해서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네. 실제로 CNBC 같은 데 들어가 봐도 뭐 긍정적인 그렇죠.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조금 전까지도 찾아봤는데 중국 쪽에서 나온 얘기가 맞아요. 없어요. 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그렇죠. 중국은 주로 광구시보와 그게 해외 인민일보 해외 자매지고요. 중국 내에는 신화사, 예. 뭐 인민일보 이런 걸 통해서 정부의 목소리를 내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볼 때 뉴스가 짧을수록 큰 일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찾았어요. 근데 되게 짧아요. 그냥 료허가 이런 사람들과 같이 협상하러 미국에 갔다. 그 얘기밖에 없다고. 네, 그리고 11일에 10일과 11일에 진행하는 걸로 돼 있다. 아. 딱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런 거 봐서는 결국 간 사람들 보면은 관련되는 모두 아까 빅딜하고 관련되는 사람 다 데리고 갔어요. 빅딜하고 관련되는 사람들을. 왜냐하면 이번에 발전개혁위원회 부수님도 갔거든요. 예. 실무자거든요. 예. 그래서 발개위라는 건 중국의 이런 산업 정책을 만드는 예. 국유 기업의 큰 그림을 그리는 쪽이 애들이 발개위 사람들이거든요. 예. 간 거 봐서는 시진핑하고 트럼프의 내달 11월 달 정상회담에 앞서서 예. 어떤 그림을 그리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말을 안 하죠, 아끼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극적 효과도 노리려고 하는 걸 네, 있을 네, 테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은 전망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뭐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이 바라는 빅딜은 없다. 일단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 중국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미국이 네. 원하는 게 한 100이라고 한다면은 중국이 한 4월 달까지는 90 정도까지는 뭐 굳이 예를 든다면 양보하는 선을 갖다 이게 80 정도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80 정도를 줄 테니까 받아라 말아라. 받을지 말지는 니네들 결정해라고 공을 제가 볼 때 트럼프한테 넘긴 것 같고 네. 트럼프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이거 80을 가지고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지금 제가 볼 때 조금 어떻게 보면 운이 없는 게 너무 일찍 경제 정책 뭐 이렇게 펴가지고 경기가 너무 일찍 좋아가지고 지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단 말이죠. 그 예를 얘기를 들어서 하더군요. 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으로는 솔직히 뭐 굉장히 스캔들도 많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미국 사람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나마 트럼프를 지지했던 그나마 이 양반이 경제는 그래도 잘한다라고 하는 믿음 하에서 사생활에 이렇게 문제가 많지만 밀어줬는데 이제 경제도 이게 다운턴을 걷고 있으니까 도대체 트럼프를 지지해 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스몰 딜이라도 하면 시장에 안심을 주고 주가는 좀 오를 겁니다. 국민들도 좀 안심하고 그렇죠. 시장이 주는 긍정적 효과는 크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고민을 하겠지만 제 짐작에는 뭐 이건 뭐 그야말로 제 생각입니다. 그건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11월 달에 정상회담 때까지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조성해 가지고 스몰 딜을 조금 굉장히 빅딜인 것처럼 그러니까 실제로는 받는 건 원래 예상했던 게 100이면 8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일단 포장해서 내년 대통령 선거 이 현재 당면한 위기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포장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다 큰 그림은 이제 차제에 또 도모하기로 하고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 가지 않겠나 하는 건데 그건 제 생각이요. 어떻게 될지 예. 뭐 오늘 당장 또 타결됐다고 발표 날 수 있는 뭐 거고. 그렇죠. 예, 그건 모르죠. 제 생각에는 아마 이렇게 예. 좀 계속 꾸미면서 뭔가 이게 관세 부과를 좀 한 달 정도 연기한다 뭐 이런 정도로 예, 해놓고 11월 달에 예, 예. 마치 빅딜인 것처럼 이렇게 예. 스몰 딜을 그렇게 포장하지 않겠나 그런 뭐 시나리오가 한번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관세 유예는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내일 모레기 때문에 요거는 안 하면은 협상제 쫑난다는 식으로 얘기가 될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얘기가 뭐 저희 정도도 저희 차원에서도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 교수님께서는 미중 무역 협상 전망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유예될 것 같습니다. 그 관세 부과가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뒷발 물러나는 그런 스탠스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유예라는 게 이제 그 부과 안 한다는 건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아니기 예. 때문에 좀 연기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유연한 자세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좀 얻어낼 거를 이제 기대하는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근데 중국이 뭐 그런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뭐 적극 협상이 임할 가능성이 있고 뭐 조금 더 이제 큰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통화협정, 환율협정 그 부분 좀 해결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문제도 좀 해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화해 규제도 뭐 양국의 어떤 산업 교류 차원에서 예. 좀 제재가 완화되면은 조금 더 이제 그런 협상 상황이 무르익어 가면서 예. 이제 본론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예. 사실 6월달에 오사카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그때도 화해가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때도 트럼프가 면허를 좀 일부 줄게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감감무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도 이번에도 뭐 협상하기 전에 화해 네. 일부 또 면허 줄게 이렇게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믿을 수가 네. 없다는 네. 얘기가 제가 한 나오고요.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짧게 거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국이 자기 경제 체제 정책을 바꿀 수 없듯이 미국은 아까 말 두 번째 단계 기술이거든요. 화웨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풀어주겠지만 완전하게 화웨이가 네. 미국에서 시장 활개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도로 풀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오늘 미중 무역 갈등만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경제와 연관된 부분을 하는 차원에서 이 주제를 끌어온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얼마 전에 미국이 유럽에 대해서 또 징벌적 관세를 부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하고 뿐만이 아니라 유럽하고도 좀 사이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 교수님한테 먼저 네.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가 좀 전면에 나서 있는 것도 좀 있고요. 예. 유럽에 미국이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다. 일반 저희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미국이랑 유럽이랑은 뭐 나토도 있고 이래가지고 사이가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정치적 동반자긴 하지만 경제적에는 경쟁자죠. 경쟁, 경제적 경쟁자군요.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WTO가 EU에 대해서 이제 징벌적 그 관세 부과를 이제 허가를 했는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1968년부터 2006년까지 그 에어버스라는 그 이제 유럽의 이제 항공사들이 연합한 컨소시엄이죠. 예, 예. 에어버스에 대해서 이제 180억 달러의 보조금을 이제 지불한 거에 대해서 예. 그 동안에 한 15년 동안 공방이 있었었어요. 예. 그다음에 그 제소를 먼저 미국이 WTO에 했었고요. 그게 15년 지난 다음에 최근에 WTO가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EU의 책임이 있으니 미국이 연간 75억 불 정도 규모에 대해서 EU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네.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 미국 농산품에 대해서 25%인가요? 그다음에 미국 그 공산품에 대해서는 10%, 항공기 제품인가요? 10% 부과하고 농산품에 대해서는 25% 이제 관세 부과하는 조치로 이제 미국이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내년에도 지금 EU가 똑같은 이슈로 해가지고 그 미국에 이제 WTO 제소해 놓은 게 있습니다. 뭐죠? 보잉사 관련돼 가지고요. 미국 정부가 보잉사에 사실 어떻게 보면 보조금 지급했다 그래야지 역으로 EU가 이제 제소를 한 거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내년 되면 또 이제 미국도 어떻게 또 이제 페널티를 받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EU 입장에서는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 네. 결국은 이제 미국의 무역 확장법 232조라는 거 그게 이제 미국 안보에 어떤 그 치명적인 영향을 줄 때 이제 그 고율의 관세랑 매길 수 있다. 무역 예, 이제 예, 중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지금 것 때문에 좀 사실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뭐 그거 외에 이제 이제
오염 문제, 이제 국경 예, 뭐 탄소법인가요? 그것도, 예, 이제 그러네요. 그거에 예.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미국을 좀 압박하곤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미국하고 EU와의 갈등은 경제 문제에서 지금 일단 보조금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EU와의 문제도 지금 일단 뭐 이제 우리 서 교수님을 통해서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무역 갈등의 원인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이해를 했으니까요. 그럼 이제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유럽 입장에서 때는 미국의 참 불리한 그 품목 하나가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10월 달이었나요? 11월 달이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자국에 들어오는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일본이 사실은 최근에 옥수수 과하게 많이 사준 것도 그 때문이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요. 뭐 자동차를 위시를 해서 품목별로도 좋고요. 세 분이 생각하시는 미국과 유럽 간의 이 무역 갈등 문제 이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날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 원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거를? 저는 일단 미국이 트럼프가 올라와서 TPP 탈출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당시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TPP라는 거는 중국을 WTO의 혜택을 가장 많은 국가로 판단하고 WTO를 무력화시키고 중국을 왕따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TPP인데 일본이랑 이렇게 같이 예, 해서 해서 그랬죠. 근데 트럼프가 탈출을 했어요. 거기서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굉장히 놀랐는데 후에 생각해 보니까 트럼프가 똑똑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예. TPP랑 다자가어쩌는 협상이기 때문에 중국이 시장이 크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중국을 상대했을 때 다 이견이 깔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베를 포함해서 중국이 시장을 강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근데 트럼프는 미국하고 1대1로 하면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 그렇잖아요. 미국이 하나씩 때리면 같이 때릴 때는 합력하면 힘이 딸리잖아요. 근데 1대1로 때리면 미국 이 나라는 없잖아요. 그렇죠. 더 효율적이고 두 번째는 다자가 협상이라는 거는 비효율적이거든요. 근데 1대1로 할 때는 포커스가 두 나라만 맞춰지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할 수가 있어요. FTA 같은 게 대표적인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 대 중국, 미국 대 유럽, 미국 대 일본에서 지금 막 강박으로 이번에 아베도 당했잖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는 거군요. 그래야 확신이 더 크고 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다음에 글로벌 무역 체계가 이제는 다자간에서 양자간으로 변하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무역 보호주의와 기술 보호주의, 민족 보호주의예요. 지금 예. 큰 흐름이 앞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상당 기간. 예. 그러면 이럴 때는 그 한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수출로 먹고 나라들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러게요. 예. 근데 1929년 대공황 왔을 때도 미국이 그때 또 무역 관세 보호를 취했어요. 40%를 그랬죠. 40% 올리는 바람에 전 세계가 무역이 줄어들면서 그때 다 무역 보호주로 가면서 모든 국가가 무역 수출이 거의 50% 절단이 나고요. 경제가 거의 50% 절단이 나고요. 실업률이 거의 독일 같은 경우는 50%로 돼요. 그때 당시에 전 세계가 이 상황이 왔거든요. 근데 지금 양자 무역 관계로 가고 예. 무역 보호주의로 가고 기술 보호주의로 가기 때문에 지금 전체 흐름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예. 프랑스는 머리를 쓰죠. 지금부터. 왜냐면 그러면 미국하고 1대1로 싸울 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EU하고 같이 하는데 EU와 싸우다 안 되는 이유가 군사력이 미국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EU는 자체 군사력 보호를 못하고 다 미국이 보호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나토 그 나토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는 지금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해요. 아, 러시아의 관계를 개선을 해서 예. 이게 미국에 의존한 걸 벗어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마크롱이 외교 사절단을 만난 장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방 패권은 저물어가고 있다. 예. 그리고 새로 올라온 권력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시했다 지금까지. 예. 그게 포함된 내용이 중국을 포함한 러시아를 러시아나 포함한 이런 이런 데군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세계의 질서를 다시 봐야 된다. 그래서 그중에 포함된 내용이 뭐냐면 러시아의 관계를 개선을 해서 예. 군사력을 제어하는 관계를 가고 중국과의 관계도 적당히 이용해야 된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1대1로라든가 이런 것도 뭐 참여를 하고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예. 식으로 그 발언이 나갔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옛날에 큰 나라였기 때문에 큰 머리를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게 지금 이를테면 소위 말하는 이제 아메리칸 퍼스트주의에 의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보호무역 네.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될 네. 가능성이 당분간 네. 높다. 이 말씀은 상당히 우리 요소는 좀 시사하는 바가 커서 이 얘기는 이제 네. 끝부분에 가서 우리가 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데서 네. 좀 세 분 말씀 듣도록 하고요. 김 교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이 유럽과의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되는데 전형적인 장사꾼이고 협상꾼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뭘 노리는지를 보면 되고요. 예. 저는 이게 트럼프의 협상 정서 상당히 우리 말하는 성동격서, 자기가 얻는 걸 이게 뭐 딴 쪽에 있는 걸 다른 쪽을 때리는 그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예. 일례로 이제 작년에 우리가 한미 FTA가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트럼프가 개정되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 최악의 협정이다. 이건 당장 파괴된다면서 굉장히 열을 올리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었죠. 근데 결과는 뭐냐니까 한국산 픽업 트럭에 25% 관세를 미국 수출분에 주는데 그거를 20년을 연장을 했습니다. 뭐냐 현재 수출하고 있는 차가 아니고 미국의 픽업 트럭 수출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미국은 사실 승용차 시장은 거의 자국산은 경쟁력이 없고 예. 픽업 트럭 시장이 또 세컨카로 그렇죠. 집집마다 픽업 트럭 하나씩 다 있거든요. 그렇죠. 그 시장은 상당히 크고 또 커지고 있고 미국 국내 업체들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당장 뭐 FTA 철폐할 것처럼 그렇게 떠들었다가 현 상황은 유지하면서 미래의 기회를 박탈한 거죠. 그럼 한국은 2042년까지, 네. 2041년까지 25% 픽업 트럭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고요. 제가 볼 때도 이렇게 유럽 쪽에도 이렇게 때리는 게 우선 자동차 시장에 대한 뭐 또 유럽 시장에도 또 픽업 트럭의 양보받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실제 시장 규모가 크고 미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를 반대급부로 얻지 않을까. 예. 실제로 항공기는 보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뭐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양대 산맥이 세계 보잉하고 에어버스니까. 에어버스고 예. 서로 막 보조금 지급받아서 막 경쟁적으로 합니다. 서로 관세 때리면 뭐 똑같은 입장이 되니까 그걸 무기로 삼아서 다른 걸 노리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농수산물 72억 불 대폭 그 관세 수출 문호를 여는 대신에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 협상하고 아마 글쎄요. 관세는 별로 안 물리는 걸로. 그래서 트럼프가 노리는 품목은 따로 있지 싶은데 그게 뭐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모르겠지만 자동차라든지 하여튼 미국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이 큰 품목에 대해서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 교수한테 하나만 추가 질문을 드리면 현대자동차 얼마 전에 미국에 뭐 대규모 투자 네. 계획 발표했잖아요. 네, 네. 그럼 결국 어쨌든 미국의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게 현대기아차니 네,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기업 차원에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뭔가를 보여준 거다 미국 측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서로 저는 그 윈윈하는 게임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 작년에 한미 FTA가 개정됐기 때문에 당장 미국이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세를 올린다 하는 일은 없지만 현대 입장에서는 어차피 커가는 자율주행 자동 시장 또 그러니까요. 미국이 가장 발달했으니까 선제적으로 예. 그 투자를 함으로써 예. 앞으로 또 닥칠지 모르는 관세 인상도 막고 그렇죠. 또 실제로 필요한 그 사업 분야 확장은 필요하니까 미국 시장에서 한번 경쟁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예. 뭐 그런 전 잘한 선택이라고 보고 그런 것 때문에라도 사실은 미국이 한국 자동차에 대해서 추가로 관세를 예. 부과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관세 부과하면 투자하겠다는 거 안 하면 되니까요. 뭐 근데 그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걱정스러운 거는 저 투자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면 좀 고용도 많이 좀 늘어나고 할 텐데 좀 안타까운 면이 분명히 있어요. 자동차 산업이 또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또 업종이었기 때문에. 다음은 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이렇게 무역 갈등 얘기를 하는 이유도 결국 이제 우리 경제에 미칠 거시적인 측면에서 영향 때문인 건데. 그 IMF 총재들이 우리나라에게 우리 정부죠. 너네는 저 재무 상황이 좋으니까 국가 채무 비율이 낮으니까 좀 재정을 좀 대폭 확장하라는 얘기를 좀 연달아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임 총재죠 라가르드 총재도 이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에 신임 총재가 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이 신임 총재 역시 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이렇게 자막에도 나옵니다만 콕 집어서 재정을 확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또 하나 궁금증이 드는 게 우리가 사실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도 이 직설 프로를 통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해봤기 때문에요. 우리 내부적인 상황도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IMF가 왜 이렇게 우리한테 재정 확대하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 이유는 뭔지 또 IMF가 얘기하는 대로 재정 확대를 했을 경우 과연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그런 효율성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좀 해보고 이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거는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짧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제가 최종적으로 우리 정부의 대응책 얘기를 여쭤볼 수 있기 때문에 서 교수님부터 좀 한 1분 정도로 해서 좀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게오르기에바 그 IMF 총재가 그 전 세계 이제 그 무역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90% 정도 지역에서 성장세가 이제 낮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제 독일하고 네덜란드의 어떤 그 재정 지출 확대가 좀 효과적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한 네. 거죠. 근데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체적인 재정 지출의 그 대상이 인프라 확대하고 그다음에 연구 개발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금 재정 정책 방향하고 좀 그러네요.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뭐 지금 그 R&D 투자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좀 건설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특히 이제 그 정부가 주도하는 SOC 투자 계획 거기에 따라서 민간 그 제안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그런 거를 좀 이제 확대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그 수요 창출이 되고 성장 잠재력이 이제 뒷받침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시사점이 있고요.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제조업 기반에서 네. 우수한 인력을 가지고 계속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같이 예.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언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현 산업보다는 더 미래에 뭔가 수요를 그렇죠. 끌어낼 수 예. 있는 그런 데에 대한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이거는 김 교수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짧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은데 뭐 사실 저는 뭐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세계 경기가 계속 좋지 않습니다. 작년에 3.6%, 올해 3.1%, 내년에 3% 언더로 우리나라는 내년에 2% 성장이 어려울 어렵다는 거라고 얘기 많이 하죠. 하지 않습니까? 예. 다행히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적자 재정이 되더라도 미래를 위한 그 성장 엔진에 투자를 해라. 뭐 그거는 좀 그 정도로. 예, 뭐 당연한 이야기고 그렇게 계획을 쓸 때마다 돈 쓰지 말고 그런 식으로 그 지침을 충분히 좀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 교수님도 짧게 한 말씀 네, 듣고 네. 이제 할까요? 그러니까 경제 주체가 정부, 기업, 개인이잖아요. 예. 근데 한국은 가계의 부채율이 높고 높죠. 기업은 뭐 부채를 그나마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근데 정부가 낮습니다. 전반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편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력이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저는 인프라는 반대합니다. R&D는 오케이. 근데 인프라는 한국은 일단 국토가 작고요. SOC를 통해서 일으킬 수 있는 성장률은 단기는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길게 봐서는 저는 생산 비용을 올리는 일이기 때문에 인프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또 토지 가격이 올라갈 거고 또 부동산 맞아요. 가격이 또 올라가면서 맞아요. 예. 생산하고 비용이 올라가면 한국 기업들은 더 어려워져요. 그렇죠. 네. 그만큼 뭐 이를테면 뭐 투자를 해도 투자 네. 대비 효용을 올리기가 우리는 쉽지 않은 길게 거니까요. 가야 돼요. 비용이 많으니까. 이제부터 길게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시간이 한 4분 뭐 해서 아마 각 이제 우리 교수님이나 박사님들한테 이제 1분에서 1분 반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제가 마지막 드릴 질문은 그런 겁니다. 미중 무역 갈등,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확대되고 아까 우리 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호무역주의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기술 보호주의가 계속될 것 같다. 이런 식의 상황이라면 사실 수출 중심의 우리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 당분간 계속된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서요. 뭔가 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준비를 잘 하지 않으면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다 공감할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우리가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말씀 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안 원장님 먼저 시작하시죠. 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미중 무역 분쟁의 핵심 기술 패권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긴 준비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핵고기 프로젝트라고 있는데요. 원천 기술을 지금 미국이 많이 갖고 있는데 중국이 거기서 선제적 지위를 갖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랫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국이 미래 방향에 있어서는 특히 수출로 사는 나라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술 우세를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길게 여기 혁신 경제, 우리가 기술 혁신 기업에 투자를 예. 해야 되는데 예. 제가 한국에서 약 16년 살아보니까 한국은 사교육이 1년에 한 20조씩 하는 나라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5년이면 100조입니다. 그 돈을 이 젊은이들, 혁신하는 사람들한테 100조를 투자한다고 하면 5년 후에 어떤 나라 될 것 같아요? 좋은 나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뭐 맨날 지재권 침해한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지재권 보호가 엄청 잘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미안하지만 왜냐면 지재권 법원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지재권을 엄청 지고 페널티도 막 10배씩 때리고 이래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는 길게 준비하는 게 원천 기술 확보, 기술 우세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어디서 오죠? IP 투자, 기술 투자, 지재권 보호 투자, 청년들의 창업, 중소기업의 혁신, 돈이 여기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100조라는 돈은 한국의 시가총액이 지금 1000조 좀 넘거든요. 예. 10%예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서 유니콘 기업이 뭐 2개만 나와도 우리가 거기에 따른 또 생태계를 또 구축을 생각한다면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은 이제부터는 길게 가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그 미국이 중국 AI 기업 4개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어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게 세계를 예. 선도하는 AI 기업들이거든요. 아. 근데 중국의 AI 특허가 미국의 2배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많아요. 와이퍼에 기록된 특허 건수가. 예, 예. 근데 한국은 지금 앞으로 AI가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많이 투자가 돼야 되겠죠. 네.
예, 참, 예. 마지막으로 김 교수님 어떻게? 네, 뭐 금년도 예산이 470조인데 지금 올라와 있는 정부안이 내년에는 513조로서 9.3% 증가된 확장 예산을 지금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경상 성장률이 뭐 물가 상승 더하기 실질 성장하면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우리 성장률의 3배 정도를 예산을 늘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복지를 강화해서 연 한 7% 정도 네. 예산을 좀 확장적으로 가져가겠다는데 지금 계속 그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저는 거의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경제 예측 기관들도 굉장히 내년 경기가 안 좋다. 그래서 네. 어떤 좀 일시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그 예산 재정을 퍼붓는 건 맞는데 첫째,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다. 네. 둘째는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롱텀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계획이 있어야 예, 되고. 일본을 많이 예.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본이 뭐 국가 부채 비율이 250%인데 일본은 국가 예산의 40%를 빚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국채 갖고 이자 갚는 데 쓰고 있고 지난 20년 동안 계속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예, 예. 축소지향이 국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예산 편성을 통한 경기 부양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건전성에 대한 예. 롱텀 플랜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마지막으로 서 교수님께서는 예. 어떤 좀 대안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가장 문제가 그 수출 문제입니다. 예, 세계 10대 수출국 중에서 우리나라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380조 원 정도 지금 그 수출 실적인데 그게 전년 동기 대비 한 9% 정도 감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는 정부가 예산을 확대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있는데 수출은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그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이 감소하는 건 상당히 위험 요인이죠. 그래서 그 수출 좀 증진을 위한 단기, 중장기 좀 발전 방안을 말씀드리면 단기는 일단 수출 시장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변화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흥 시장에 진출할 때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수출 보험 한도를 좀 늘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유망 중소기업들이 이제 해외 그 진출하게 될 때 당장 이제 그 선수금 확보라든지 금융 그렇죠. 지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금융을 좀 지원해줘야 될 부분이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그 신산업 특히 수출 신산업이죠. 수출 신산업을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일부 산업이 먹여 살리는 그런 그렇죠. 산업 구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수출하는데 좀 부가가치 있는 신산업을 육성해서 개발하는 게 중장기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지금 방식으로는 이렇게 좀 우리한테 좀 도래하고 있는 이미 도래했죠. 이런 글로벌 어떤 교육 환경의 큰 변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으로는 과거의 방식으로는 절대 우리가 극복할 수 없다라는 거는 세 분 다 아주 공감을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오늘 우리 김연학 교수님, 안유화 원장님, 서지원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감 진행 중이죠. 어제 서울대 국감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육위원회 이제 상임위원회 이제 교육부 관련된 이제 국감인데 역시 여기에서도 조 장관 관련된 얘기가 있었고 또 여기에 또 결부해서 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그 자녀 문제가 또 같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아주 격한 공방이 이어졌다고 그러는데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 돌아가는 소식 이슈 따라잡기 잠시 후에 최순애 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 야당 의원들은 첫 질의부터 조국 법무장관의 딸 조민 씨를 정조준했습니다. 해당 공고 내용이 없습니다. 내지도 않은 공고를 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한 뒤 서울대 대학원을 휴학하기 위해 낸 진단서도 위조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2014년도 10월달 발행된 진단서 사본에 보면 워터마크가 지금 없습니다. 위조된 정황이 의심이 이제 많은데 여당 의원들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아들 문제를 집중 거론했습니다. 나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 씨가 서울대 실험보고서 제1저자로 등록될 자격이 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2014년 대학원 박사과정의 논문 그래프하고 2015년 유력정치인의 아들의 그래프하고 똑같아요. 이거 사실은 부정한 행위 아닙니까? 김모 군의 두 가지 중요한 스펙, 과학경진대회 수상과 포스터도 취소될 가능성 높고 예일대 입학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겠죠? 국감장 앞에선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교내 청소 노동자의 죽음에 항의하며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지만 여야간 난타전에 묻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예, 최순애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서울대 국감 얘기부터 좀 해보죠.
조 장관 딸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나경원 네. 대표 자녀 얘기를 하고 서로 이제 맞받아치는 상황이 좀 벌어졌군요. 저희가 이제 뭐 그 얘기를 드리려는 건 아니고 개별적으로 뭐 조 장관 딸 의혹 얘기 나온 부분하고 그다음에 나경원 대표 아들 얘기하고 뭐 핵심적인 내용만 좀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서로 이제 맞불인데요. 뭐 경희야 전에도 한번 우리가 언급을 했고 그 공익인권센터에서 이제 고교생을 뽑는 공고가 없었다. 근데 어떻게 그거를 지원을 해서 그 증명서까지 받았냐 이게 핵심이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되게 두루뭉실하게 답변을 했어요. 이거 저기 서울대 총장이. 네,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그거대로 또 지나가는 거고, 또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의 어떤 그런 저기 실험실? 특혜로 네. 실험실을 이용해서 저 포스터 일 저자로 등록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 입학 논란 공방이 이제 교육에서는 예측이 돼 있었는데 뭐 예측대로 서로 이제 입시 특혜 논란 가지고 이제 공방을 벌인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그 장영표 교수가 얘기했던 대로 그 단대 그 논문 제일 저자 등록도 사실은 외국 유학을 간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준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유학을 안 가고 그대로 입학을 한 거고, 이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뭐 부모 찬스긴 하죠. 아무래도 윤규 교수한테 나경원 의원이 부탁을 했다고 하니까 찬스는 찬스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외국에 가서 이제 입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뭐 이 조국 장관 전국에서 뭐 여러 사람이 모이면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외국 유학 갔으면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공방을 보면 차라리 그 조 장관 딸이 예정대로 외국 유학 갔으면 차라리 외국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같은 국내의 그 어떤 기회를 박탈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공정의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저 장면을 보면서 또 한 번 했습니다. 근데 조 장관 딸 얘기나 나 대표 저 아들 얘기나 일반 우리 서민들께서 들으시기에는 참 저들끼리는 다 보수든 진보든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별 관계없이 다 그냥 해먹는 건 같이 해먹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들 수도 있겠습니다. 좀 씁쓸할 것 특권적 같습니다. 기득권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똑같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는 거죠. 씁쓸한 마음을 이제 빨리 다른 내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감도 어제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핵심은 조 장관이 지금 일단 이제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도 뭐 사실은 이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이해 충돌의 여지가 없는 거냐라는 부분이 핵심이었다고 그러더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권익위원장이 반듯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래서 그랬어요? 이해 충돌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있다. 거고 직무 관련성도 있다. 그래서 배제도 가능하고 일시 정지도 가능하다. 근데 다만 그렇다고 일반적인 장관의 권한이 없는 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 장관이 뭐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지켜볼 수는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장관의 업무 수행하면서 그 부인의 수사, 가족의 수사가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명백히 선을 그었기 그러게요. 때문에 그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큰 그렇죠. 거죠. 저 만약에 저 박은정 위원장이 이제 그렇게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또 거기서 논란이 또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해 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도 저거는 누가 보더라도 충돌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요즘에 그 검찰 개혁이라는 이제 명분으로 나오는 그 안들이 지금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고 압박을 줄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민주당에서 나오는 여러 뭐 그 법원 개혁안 이런 것들도 지금 검찰 수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여당의 우군이라고 하는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거를 이제 권익위원장께서 국감장에서 명백히 선을 그은 거는 뭐 국민들한테 많은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 본인의 어떤 요청 사항을 이렇게 올리게 되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은 이제 그것에 청와대가 답변을 하겠다, 피드백을 주겠다라고 처음에 이제 정권 출범 초 얘기를 했었죠. 여기에 올라간 이 청원 내용 중에 하나가 조국 장관 임명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거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이제 그 수준을 넘었기 때문에 청와대가 반응을 내놨는데 이 부분은 대통령 인사권이다 이렇게 반응이 나왔다고요. 특별히 뭐 지금 대통령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뭐 판단할 수 있는 뭐 말들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만 지금 나오네요. 지난번에는 뭐 국련 분열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었고 7일 날. 근데 이제 요번에는 뭐 저렇게 대신해서 참모가 얘기를 했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전국이 길게 되면서 고민은 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이제 짐작할 수는 있는데 여전히 그 임명 당시의 얘기를 지금 되풀이해서 지금 전달을 했어요. 그 본인이 책임질 만한 명백한 위법 사실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명백한 위법 사실이 언제 밝혀질 건가가 사실 국민들은 관심 사안이고 그 명백한 위법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검찰의 수사가 그러면 얼마나 오래 될 것이냐라는 거를 또 궁금해하면서도 또한 피로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 일단을 지금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지난번 대정부 질문에서 그 본인이 책임질 만한 위법 사실이 언제 밝혀지냐 이랬더니 조 장관이 통상 형사 절차상 수사, 기소, 재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재판까지 가봐야 한다는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과 관련돼서는. 근데 아직 본인과 관련돼서는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만약에 기소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된다고 쳤을 때 그러면 수사, 기소, 재판까지 다 가서 재판에서 판정을 내릴 때까지 그럼 본인이 위법 사안이 드러나는 것이냐 라는 의문을 갖게 되면 그럼 이것이 얼마나 장기적으로 갈 거냐에 대한 그 어떤 걱정, 우려가 더 커지는 대목이죠. 근데 또 최근에 또 다른 어떤 또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그 황희석 그 검찰 그 법무부 인권국장이 검찰 그분이 이제 엊그저께 한 얘기가 들려오는 것이 그 정경심 씨의 기소 여부가 그러니까 이 수사의 마무리는 정경심 씨의 기소 여부 시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조 장관을 수사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어떤 선을 그어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이제 이제 추가 기소가 되는 거겠죠. 지금 뭐 큰 틀에서는 3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추가 기소가 됐을 때 그러면 이제 이게 뭐 불구속 기사가 될지 뭐 구속 수사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기소가 중요한 거죠. 그 시점에서 그러면 이제 총 마무리를 하고 이거를 이제 일단락 지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시점에서 뭔가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시점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관직을 유지해서 나가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생각을 좀 갖게 하는 대목인데 중요한 거는 그 말이 어쨌든 간에 검찰의 그 수사 방향과 검찰의 수사를 이런 식으로 어쨌든 종결하는 게 좋겠다라는 어떤 압력 내지는 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양반 말씀은 그렇게까지 의미를 확대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근데 어쨌든 조 장관이 임명하는 이제 나름대로 측근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그게 조 장관의 생각인지 아닌지는 드러나지 않았고 본인이 그거는 아니라고 해명을 하긴 했지만 사실 그 자리가 되게 엄중한 자리이고 지금 다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일부 언론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당연히 조금 이제 의구심과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대목이죠. 저는 오히려 그래서 그 정도의 얘기라면 지금 사실은 이 난리통의 핵심이 조 장관인데 그런 얘기를 그 물테면 청와대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측근 인사의 입을 통해서 그 정도 내용을 흘릴까 글쎄요. 저는 좀 그게 별로 그렇게 말닿지는 않아가지고.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게 맞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경솔한 거죠. 경솔한 건데 이거를 은근히 간을 보려고 흘린 건지 이거는 언론 사실 플레이 개념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럴 수는 있겠네요. 표면으로 드러난 그 말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은 사실 여론조사나 이런 걸 봤을 때 뭐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라든가 민주당의 뭐 지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어쨌든 최근 들어 좀 하향 추세 있는 거를 감안을 하면은 글쎄요 국민들이 좀 납득할 만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뭐 당장 내년 총선 문제도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문제들 좀 감안해서 뭔가 이 문제에 대한 종결을 국민들께서 뭐 이쯤 되면 종결해도 되겠네 이렇게 느낌이 들게끔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상당히 오히려 여파가 더 크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요. 그래서 제가 그 분이 뭐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 선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게 과연 적절하냐라는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좀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그 유튜브 방송에서 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PB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이제 자산관리인이었죠. 인터뷰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확대가 되니까 아예 그 유시민 이사장도 그렇고 그
전체 1시간 넘는 그 녹취록 내용을 다 공개를 했더군요. 양쪽이 다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깨끗한 거고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게 말이죠. 보고 싶은 사람들은. 근데 저는 이 상황은 보면은 이제 삼자 공방 뭐 KBS의 이제 검찰의 이제 유시민 이사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확대 재생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거를 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 싶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유시민 이사장이 방송한 게 알릴레오라는 어떤 1인 일인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노무현 재단에서 하는 네, 그게 이제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 가면서 뭔가 제가 볼 때는 그냥 공영 방송이라기보다는 어떤 개인 방송의 도구예요. 어떤 도구죠. 더 심하게 뭐 얘기하면 선전선동의 도구인데 거기서 한 방송이라는 거를 저는 일단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거는 이제 매체는 곧 메시지라는 얘기하고 이제 맞닿아 있는 건데 결국은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장관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뛰어든 지가 지금 오래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성해 총장과의 그 통화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랬을 때 이 형식이 규정하는 내용이 있다. 그랬을 때 김경록 씨하고 인터뷰한 것 중에 물론 이제 전체가 아니다 일부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정경심 교수가 어쨌든 피해자라는 걸 부각을 시키는 거고 또 김경록 씨가 같이 동행했던 여러 가지 그 증거인멸 그 과정에 대해서 본인이 증거인멸이라고 맞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방송을 안 한 거고 아울러서 KBS하고 인터뷰했는데 KBS가 그 내용을 검찰에 흘렸다라고 어떤 딱 뭔가 목표를 한 어떤 메시지들을 딱딱딱딱 전달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불리한 거는 방송을 안 하고 본인이 나름대로 의도했던 어떤 목적은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이렇게 봤을 때 저는 뭐 전문을 공개해서 시민들이 판단을 하긴 하겠지만 국민들이 근데 애초에 이것을 노렸던 의도 목적은 상당히 좀 이 상황에서 너무 이제 뭐랄까 돌격대적 내지는 너무 행동대장 같은 역할을 한다 유시민 이거죠? 이사장이 너무 용감하게 조국 장관을 구하려고 지금 뛰어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유시민 이사장은 본인이 표현하기를 어용지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국 장관 전국에서는 이 어용지식이라는 오음절 중에 어용에 더 방점을 찍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을 정도로 지나치게 이제 조 장관에 대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적어도 지식인이라면 내부 모순에 그렇게 눈을 감으면 안 되는 거죠. 용기 있게 내부 모순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좀 더 통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언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뭐 말이 어용지식이라고 했고 지식인을 붙이긴 했지만 전혀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지금 언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해석은 뭐 그런 의도와 목적이 있고 매체 형식이 그렇다 하면 그 내용에서 던지는 것들은 뭐 판단의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입장에 따라서 저는 너무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바로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유튜브 방송이라는 게 사실은 뭐 개인의 선정 도구로 쓰이는 게 비단 뭐 유시민 이사장만 하는 것도 물론 아니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뭔가 좀 새로운 어떤 그런 이태민 김경록 이 PB의 이 인터뷰도 물론 아주 객관적으로 보면은 김경록 PD가 검찰에 가서 진술하고 그다음에 유시민 위원장이랑 이사장의 인터뷰하고 KBS하고 인터뷰한 이 세 가지 내용이 저희가 세 가지를 다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 똑같을 수도 있고 똑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시민 위원장은 이사장은 이에 대해서 똑같다고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기존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던 얘기를 이렇게 뭔가 터주는 의미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볼까요? 국민들 입장에서 그냥 봤을 때는. 왜냐면 딴 데서 들을 수가 없었잖아요. 네, 초반에 김경록 씨가 검찰 가서 수사를 이제 받으면서 그 김경록 씨는 일단 참고인이면서 동시에 이제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피의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런저런 내용이 보도가 됐을 때 또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정경심 교수가 김경록 씨한테 전화라든가 뭐 이렇게 그 보호가 잘 되는 그 SNS를 통해 가지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이런 말을 했다는 것도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시민 이사장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맨 말미에 그런 문장이 있어요. 그 정경심과 조국을 보호하는 게 나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다치지 않게 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팩트나 내지는 증거 내지는 어떤 내용을 만들려고 했을 때 기획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정 교수 입장에서는 믿고 자기가 같이 동행했던 김경록이가 그 검찰에 가서 그런 발언을 하니까
그거를 이제 뒤집을 만한 어떤 증거들이 저는 필요했을 거라고 봐요. 유시민 이사장 네. 입장에서는. 그랬을 때 김경록 씨를 데리고 와서 이제 방송을 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김경록 씨가 검찰에서 한 발언은 다 드러나지는 않고 있고 우리는 모르죠. 그리고 일부는 이제 KBS에서 방송한 걸로 드러나고 있는데, 일단 이 세 축을 봤을 때 똑같은 질문이 들어오지 않아서 상황에 따라 달랐을 수는 있을 거라고 보지만, 어쨌든 일관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네. 참고인과 피의자 입장에서 김경록 씨의 처신도 저는 적절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뭐 이 상황에서 어떤 영웅 심리가 있는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렇게 듣는 음성이나 네. 이런 걸 봤을 땐 좀 그런데 나는 뭐 저는 좀 신뢰하기는 좀 어려운, 뭐 그 말 자체가 뭐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 양반이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대목이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제 김수민 평론가 나왔을 때 첫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왜 이 시점에 이런 인터뷰를 했을까? 뭐 이유는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시점에 인터뷰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은, 그러니까 그거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 직접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미중 무역 협상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거론된 변수 가운데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었습니다. 협상이 잘 진행돼가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협상이 결렬되거나 뒤집어진 사례가 이미 여러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올 1월 달에 타결이 됐었던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 때도 그랬고요.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예측 불가능성을 이미 경험한 사례가 있죠. 그런데 역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쪽 얘기에 조금 치우친 얘기긴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한국전쟁 이후 70여 년 만에 북미 정상이 만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과거에도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추진했던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고는 하는데요. 결국 이를 현실화시킨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예측 불가능하고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가 타결이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미중 무역 협상에서 글쎄요, 뭔가 타결의 희망을 살릴 수 있는 또 불씨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